정부는 북한의 최근 도발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네, 이번 한레킹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상공을 뒤덮었던 북한의 오물풍선 또다시 날아오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물풍선과 관련해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문에서 인민의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북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우리 군도 예의주시하는 상황인데 조한범 박사님, 이 추가 살포 가능성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도 오물풍선을 보낸 적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16년에도 보냈고 20년에도 보냈고 그리고 북풍은 거의 항상 붑니다. 예. 그러니까 풍선 보내기는 북한이 훨씬 더 유리해요. 아, 예. 남쪽에서는 이제 4월에서 한 10월까지 바람이 불거든요. 겨울엔 거의 안 불어요. 그러니까 대북 단체들도 못 보내고 그런데 북풍이 분다고 지금 확인된 게 260여 개인데 네. 원래 풍선은 확인 안 된 게 더 많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고 예. 주로 산에 떨어지니까 그럼 제 계산으로 보면 한 4, 5배, 한 1000여 개 보냈을 거거든요. 탐지가 안 된 것들. 그렇죠. 예. 그러면 과거에 1년 동안 보내는 풍선을 한꺼번에 보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내긴 보낼 텐데 김여정 부부장의 말대로라면 남쪽에서 전단을 보내면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는 추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그러나 남쪽에서 전단이 가면 반드시 대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 북풍은 거의 수시로 불기 때문에 북풍이 분다고 추가 살포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우리 쪽이 어떻게 하느냐. 물론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이 보내놓고 다시 추가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 쪽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렇죠. 보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우리 당국은요. 선제 격추보다는 이 추적과 회수에 좀 더 방점을 찍은 것 같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일단 물리적으로 격추가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미국의 중국 정찰 풍선 이제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격추를 못해서 이쪽 이 미국 동해안 쪽으로 나갔을 때 그때도 어렵게 격추했거든요. 일단 소총으로는 고도가 있기 때문에 네. 중력 때문에 못 올라가요. 일단. 그리고 그렇다고 중화기를 쓰게 되면 낙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단은 격추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예. 일단 맞추게 되면은 낙탄이 되고 예. 터지면 더 광범위하게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군 당국이 현명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고요. 예. 따라서 안전하게 수거하는 게 왜냐하면 격추시켜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만일에 접경 지역에서 쏘게 되면 낙탄이 북쪽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교전에 또 빌미가 되거든요. 예. 군은 지금 적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렇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채널의 시청자 의견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생화학 무기가 오는 건 아니겠죠?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박사님, 오물이 아닌 생화학 무기처럼 이렇게 위험 물질이 날아올 가능성도 있나요? 일단 비위생적이죠. 오물이니까. 예. 그러니까 생화학 테러는 맞죠. 그러나 정말로 북한이 무기급 생화학 물질을 든다면 그건 전쟁행위거든요. 예. 그건 증거가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제법적으로 북한이 고립되고 중국, 러시아도 못 도와줍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 보내면 막 보낸 것 같지만 상당히 수위를 조절했어요. 자세히 그렇군요. 보면 무거운 예. 물체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떨어지면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면 인명이 살상되거든요. 보면 아주 가벼운 것들이거든요. 지저분한 것들. 그러니까 생화학 테러를 한다 그러면 그건 바로 교전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경계는 해야 되지만 북한도 그러긴 쉽지가 않다. 예. 예. 쉽진 않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그럼요. 수는 가능성을 없는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남쪽의 전단으로 지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만일 그렇다면 교전행위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예. 국제법적으로 북한이 고립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남으면 그러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요. 북한이 지금 이 시기에 오물풍선을 한국으로 보낸 이유는 뭘까요? 아까 뭐 조한범 박사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전단을 보는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의의 선물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거는 결국 이제 남측에서 북체제를 흔들 수 있는 여러 전단들이 날아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 자기들 입장에서는 오물 투척을 통해서 뭔가 보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막아보려고 하는 건데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죠. 오물을 어떻게 풍선에 담아가지고 보냅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무튼 북한 입장에서는
그 남측에서 보내는 그 전단 또 한반으로 하면 이게 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북한 체제를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전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북측으로 날라오는 그 대북 전단을 좀 막아보려는 심산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에서는요, 각국의 국방장관이 모이는 아시아 안보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가 진행 중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곧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것으로 보입니까? 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비단 뭐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예. 여러 가지 북한의 뭐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전반적인 규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또 이번에 북한 오물풍선 건이 터졌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경하게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이제 신 장관이 예고를 한 것은 북한의 행위는 정말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일이다라고 네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기조에 따라서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연설뿐만 아니라 한미 또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리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오물풍선 문제가 또 여러 이슈 중에 하나로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서 일단은 이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이 뭐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공동 대응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요, 오물풍선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연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향해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란 듯이 우리나라를 타격권으로 한 초대형 방사포를 무더기로 발사하는 장면까지 공개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이 터지는 속에 괴력을 자랑하며 선멸의 불줄기들이 조국의 푸른 하늘에 우리의 주권 사수 의지, 대적 대응 의지를 뚜렷이 새겼습니다. 네, 박사님, 이 영상을 여러 차례 보셨겠지만요. 예. 이런 북한의 무더기 도발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도발을 보면 오물풍선이 있고 예, GPS 교란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초대형 방사포가 있거든요. 근데 초대형 방사포는 사실은 우리 쪽이 아니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북을 교전 관계로 전환을 했는데 네, 지금 한미가 지금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이제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방성이 담화를 낼 때 그랬거든요. 한국군이 NLL 자기들은 국경선이라고 말하죠. 네. 침범하고 있다. 그다음에 전단을 뿌리고 있다. 그다음에 대규모 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짚었거든요. 그러니까 GPS는 NLL에 대한 대응이고 네, 오물은 전단에 대한 대응이고 그다음에 지금 방사포는 저게 본인들이 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미를 특히 한국을 압박을 하는. 왜냐하면 통합화력 지휘 체계에서 비밀 암호 지령문을 보냈고 이거는 이제 핵탄두를 활성화하는 코드를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방사포 앞에 병사들이 핵탄두 코드를 해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18발의 핵무기로 공격하는 훈련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게 숨은 그림을 보면 방사포는 연발로 나가거든요. 다연장이니까 순식간에 4발이 나가거든요. 근데 18대의 이동식 발사대를 설치해 놓고 그것도 미사일도 아닌 정확도도 떨어지는 그 로켓 다연장에다 핵탄두를 탑재해서 쏜다는 얘기는 4연발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4연발짜리를 그럼 18발이면 4대면 16발이고 5대만 그 활용을 해도 20발이 나가는데 모두 한 발씩밖에 못 쐈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날아가는 보면은 방향이 다 달라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예, 떨어질 때도 보면은 자기들이 유도 장치를 달았다고 그랬는데 섬을 보면은 하나는 바다에 떨어지고 몇 개는 섬 중앙에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쐈으니까 거의 동시에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 몇 발밖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예. 사실은 자랑을 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한 한계를 보여주는 거고 세계에서 18발의 핵탄두를 쏘는데 왜 정확도가 떨어지는 로켓에다가 쏩니까? 미사일에 쏘면 되는 거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들 말대로 위력, 시위 사격입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데요, 사실 북한 경제 문제랑 조금 연관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지나면서 경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려졌는데 저런 배경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까요? 지금 식량 사정이 아주 나빠요. 식량 가격이 고공행진이고 예, 원래 위안화가 환율이 한 1,200원, 1,250원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1,700원, 1,800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식량도 부족하고 환율도 급등했다는 얘기는 국경을 열면서 이제 국제 시세와 맞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로 국경을 닫았던 동안에 북한 경제가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게 이제 드러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방 쪽에 많은 자원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북한은요, 얼마 전에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두고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서두르는 게 트럼프가 재집권을 할 경우에 협상을 대비하려는 거라고요. 이 북한의 도발, 또 트럼프 집권 간의 관계를 박사님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전 저 판단은 틀렸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올해 3번 쏘기를 이미 예고했거든요. 이미요, 예. 이미 지난해 예고했어요. 트럼프하고 관계가 없죠. 그다음에 인공위성 발사 실패를 덮기 위해서 뭐 이번에 그 전단을 보냈는데 그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거의 수백 개 이상의 이 풍선을 보내려면 북한도 몇 달 준비해야 돼요. 한 부대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보낸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전단 때문에 김여정이 나와서 2020년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계속 폭파했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한 건 오물은 전단인 거고 인공위성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 가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인공위성, 이 정찰위성이 얼마나 중요하다. 네. 어떤 일이 성공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올해 3차례 발사하기로는 이미 늦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본인들 국방력 강화, 지금 주먹은 있거든요. 미사일은. 근데 눈이 없거든요. 북한. 네. 정확히 봐야 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정찰위성은 절박한 국방력 강화의 핵심인 거고 자기 로드맵대로 가는 거고 그나마 늦었어요. 3번 쏴야 되는데 벌써 지금 6월 들어가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저런 무력 시위는 인공위성은 사실은 뭐 이 본인들 입장, 본인들 국방력 강한 거지 뭐 트럼프 집권 가능성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북한의 도발 관련 소식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